네, 서울과 부산 등 3,4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일찍 시작됐습니다. 본투표일인 오늘 오후 2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앞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40.6%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여야는 서로의 승리를 점치면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과연 민심은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일찌감치 오셔서 저희와 함께 기다려주셨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지금 2시 현재까지 40.6%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로 나왔을 때 어느 당에 유리하냐, 뭐 이제 이런 분석 기사들은 워낙에 많이 나왔는데요. 수치로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최종 투표율이 50%는 좀 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최 전 의원님? 50% 넘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넘을 것 같고 제 생각엔 52, 3%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예, 예. 중요한 건 지금 2시까지의 투표율을 보면 부동산 이슈가 있는 곳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무려 2시에 서초구가 47%고 송파, 강남 이런 곳이 45, 뭐 44, 뭐 이렇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이익 투표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강남, 비강남 이렇게 나눴는데 진짜 강남 투표율이 높고 비강남이 강남에 비해서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익 투표의 경향은 사실 이게 투표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의 결과가 앞으로 시민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것을 좀 천착하시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52%, 3%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저는 사전투표도 22%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투표율이 낮아졌고 아마 비가 안 왔으면 22%를 넘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52%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50% 넘어가면은 민주당이 유리하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었거든요. 그건 이번엔 거꾸로로 국민의힘 네네네. 쪽에서 뭐, 분석을 네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좀 우리가 그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지도 저희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최 전 의원께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예를 들면 사전투표가 높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양쪽이 결집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왜냐하면 만약에 여론조사대로라면 사전투표율이건 본투표율이건 높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동원 하는데 사실은 그 조직동원이 그 일부지 민심의 그 전체를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극히 일부분이고요. 예. 조직동원이 효과를 무슨 영향을 주려면 과거처럼 투표율이 뭐 30%대 이럴 네. 때 얘기고 예. 일단 50%가 되면 저는 조직동원으로 이긴다는 건 사실 어렵다. 아. 네. 네, 이렇게 보는 쪽입니다. 그렇기 예, 예. 때문에 50% 전후 그리고 50%가 넘어가면 예. 그건 이제 민심의 방향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조청래 부원장께도 드릴까요? 최종 네. 투표율이 50%를 넘어가면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전투표 분석을 해보면요. 아까 말씀 예, 주셨는데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은 구가 투표율이 높아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뭐 중랑구라든가 도봉이라든가 이 지역들이 사전투표율이 낮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반대하러 가는 그러니까 정권을 분노를 표시하러 가는 투표에 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 예. 투표율이 높을수록 국민의힘이 유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투표율은 비교를 해보면 2011년도 재보선 때 예. 48.6%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선거운동의 양상이라든가 유권자들의 반응이 훨씬 과열돼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때보다는 훨씬 높을 거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적극 투표 의향층이 약 75%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로는 예. 대개 그 수치에서 20%를 빼면 그게 전체 투표율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53% 정도라고 분석하신 건 저도 동조를 하고요. 그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지금 40.6% 투표가 이뤄진 상황인데 네. 최종 투표율까지 일단 예상을 해봤습니다. 최근 역대 4개 선거를 돌아보면 민주당이 다 이겼습니다. 4연승을 했고 가장 많이 미뤄졌던 지지층이 젊은 층이었잖아요. 2030.
근데 특히 이번에는 2030 세대가 민주당에서 좀 멀어졌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단 2030을 묶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대와 30대는 달라요. 예. 반응하는 게. 또 40대를 얘기하는데 40대는 또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은 20대라기보다는 20대는 2012년에 박근혜 후보에 대한 소구력이 높았던 세대예요. 그래서 그 20대와 30대는 엮으면 좀 곤란하고 40대, 50대가 20대보다는 3, 40대가 엮일 수 있고 예. 50대 중반까지가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으로 봐야 되죠. 예. 근데 20대, 그러니까 30대는 부동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예. 뿐만 아니라 영끌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 조짐을 보이는 것도 사실은 30대에게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미국이 지금 뭐 무려 2조 2천억 달러를 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돈으로 2,200조입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내 금리 압박, 금리 인상 압박 요인이 발생하면 비싸서 빚내서 집 산 분들은 불안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번 서울시장 토론회에서 토론되기를 기대했는데 예.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대의 경우는 반응 지점이 달라요. 이 부분은 사실 공정 개념에 반응하는 거 맞습니다. 그 부분 맞고 그리고 일자리에 민감한 세대인 거 맞고 예. 그래서 그 20대의 경우는 그렇다면 20대가 문재인 정부의 민심이 이반했다. 그것도 인정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만큼 20대 일자리가 창출됐냐. 이 부분에 대해선 여당도 문재인 정부도 냉정하게 판단해야죠. 예. 그리고 그런데 그런 그 마음이 아까 이제 김은혜 대변인 얘기가 예. 청년들에게 미래를 드리겠다는데 과연 국민의힘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흔쾌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늘 아쉬운 건 이번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애초 김종인 위원장의 구상대로 새로운 경제 전문가를 영입해서 선거를 치렀다면 이게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를 놓고 후보가 경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구도도 단순했을 텐데 이번에 워낙 후보들이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민주당은 후보에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 안 합니까? 정당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권자에게는 참 죄송하게 된 선거가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 점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과거로 가서 친박도 아니고 친이를 내세우고 그분들이 쌈박하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거 과정에서 좀 미래를 위한 토론, 미래 가치를 위한 토론, 방법론에 대한 토론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젊은층의 민심, 청년층 이 얘기와 아울러서 이번 선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까지 더불어서 해주셨는데요. 부원장께도 더불어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층은 실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가, 오세훈 후보 측에서 주장하는 네. 것처럼,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선거 이제 토론도 같이 보셨을 텐데요.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선거를 어떻게 또 평가를 하시는지 함께 들어보죠. 가끔 최민희 의원님과 토론을 하는데요. 예, 예. 네. 분석이 정확하셔서 고개를 제가 내실 그렇습니까? 끄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연령별 분석을 할 때는 20대와 30대를 분리해서 보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지금 편의상 20, 30대를 묶어서 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그분들의 지지를 받을 준비나 혁신이나 성찰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제가 그 관련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 묶어서 2030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네네. 2030 세대는 나이대를 보면 1998년도 우리 IMF 사태 때 태어나거나 그때 유년기를 보낸 분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부모님들의 좌절, 실패, 고통 이거를 체질적으로 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청소년 20살 전후가 됐을 때 세계 금융위기가 벌어집니다. 2008년도. 예. 그때도 또 부모님들이 사회가 뒤집히고 어려움을 겪고 직장에서 밀려나가고 하는 걸 본 세대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은
한편으로는 공정과 정의감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강력한 현실 감각과 시장 경제에 대한 민감한 반응 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쭉 4년 동안 해오면서 그 두 가지 다를 만족시키지 못한 거예요. 현실 문제에 있어서 직장 문제라든가 소득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거. 그다음 또 한쪽은 내로남불, 무슨 불공정, 뭐 부정의 이런 부분들을 쭉 보아왔기 때문에 예. 지금 이분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투표를 하러 가는 유권자들을 볼 때 두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예.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예. 지지하러 가는가 반대하러 가는가. 네. 이번 투표는 지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반대하러 가는 투표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노 투표라는 겁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다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투표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힘이 20대, 30대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기결인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더 크게 노력하고 더 혁신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보선 선거 운동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주시죠. 아까 좀 냉정하게 최민희 의원께서 예. 말씀 주셨는데 어떤 평가를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요번에는 국민의힘이 물론 이제 김종인 위원장 체제 들어오고 난 뒤 계속 중도로 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예.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게 청년 중심의 정치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취임하시면서 호남 중시를 한다든가 약자 중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정책 중심의 정책을 예. 단 부분이 일정 부분 호소력을 가진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 정세 때문에 우리가 여건이 좋아진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자를 가지고 후자를 포용할 정도의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과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표출되진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좀 예.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사실 부동산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선거 직전쯤 LH 사태가 터지기도 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번 선거에서 읍소하고 또 좀 호소를 하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아주 저자세를 보였거든요. 네, 여기서 또 국민의힘은 이에 반격을 하면서 정권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러 투표를 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동산 이슈가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크게 영향을 줬겠죠. 예. 다만 그 영향을 준 게 세대마다 다를 것이다.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성을 할 때 무엇을 반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예. 그리고 그 진정성 있는 반성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반성했는데 예. 그 반성의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 반성의 내용을 참작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고 분노하는데 예. 그 분노의 내용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 띄어내고 보니까 정확하게 부동산 전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동산 폭등에 대한 심판이에요. 첫째. 예. 네. 두 번째는 정보에 대한 심판이더라고요. LH도 정확히 얘기하면 공직자로서 내부에서 얻은 정보를 예. 사적 이익에 악용했다 이거거든요. 이거 딱 두 단어예요. 폭등과 정보. 이거 다 드러내면.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에 대해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사실 여당으로서는 억울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고 세계적으로 좀 돈을 푸는 분위기니까 넘치는 유동성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1차 부동산에 모이고 2차 주식시장으로 가고 3차 그나마 가상화폐 쪽으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하면 원인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 폭등했을 때 문재인 정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적어도 이 선거가 야당의 후보가 부동산과는 관계가 없는 깨끗한 후보여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부의 부동산 폭등 심판하고 정보의 독점 심판하는데 하려는데 보니까 야당 후보도 내곡동의 측량 문제의 정확한 키워드는 정보를 사전에 처가가 알았나이거든요. 어떻게 6월 22일 날 SH가 그린벨트 용역 해제의
그 용역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2005년 6월 13일, 9일 전에 처가가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왔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혼란스러운 게 있는데 그 경작자는 정확히 오세훈 처가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오세훈 후보와 관련된 집안이라는 걸. 그러니까 거기서도 혹시 사전에 정보를 알았을까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깔끔하게 심판하고 싶은데 그냥 최소한 박영선 후보는 정보 문제나 폭등 문제에는 관련되어 있지 않은데 야당 후보가 LH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생기다 보니 예. 투표하는 마음이 쌈박하지 않은 그래서 고민을 많이 안겨드린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예. 그리고 박형준 후보의 경우는 더하죠. 정부의 부동산 폭등을 엄청 뭐 정책 실패라고 하세요. 그런 분이 LCT에서 40억 차익 남긴 분이에요. 그 수혜를 입은 분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뿐만 아니라 처가 엄청나게 부동산이 많더군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재산세는 내면서 미등록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그렇다고 치자 했는데 갑자기 성추행 교사 의혹에 법원 판결문에 박형준 후보 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검찰 수사 기록에는 시나리오에 관여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이제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데 부산에서도 그 조금 새로운 후보를 냈다면 가덕도가 과연 될 것이냐, 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미래적 가치로 다퉜을 텐데 예. 저는 살다가 후보가 아내가 성추행 교사 공작에 관여된 후보는 제 생애 처음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치권 전체가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야 되는 저는 그런 거라고 보고 예.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이걸 네거티브고 흑색 선전이라고 하는데 네거티브는 맞죠. 네거티브는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인데 흑색 선전은 없는 걸 만드는 건데 그 성추행 교사 공작 의혹은요. 법원 판결문에 있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맡아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현주 후보라면 훨씬 낫다. 선거 구도가. 예, 네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예. 네. 말씀을 부동산이 과연 쟁점이 될 것인가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 측면에서 부동산 폭등 문제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분은 심판이 가능한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야권의 후보들은 부동산 의혹 제기를 받을 대상이 아닌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반대 의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원장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걸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부동산 민심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물론 이제 임대차 3법 실시 전에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뭐 임대료를 올리거나 전세금을 올리거나 한 그것이 주는 자기 이속 챙기기가 주는 배신감이 있죠. 예.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감정적인 배신감이고요. 예.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실제로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이후에 공시지가 산정으로 인해서 맞게 되는 이게 세금 폭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몸으로 체감하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민심을 두 가지로 볼 때는 저는 전자는 오히려 좀 약한 거다라고 봅니다. 반발감이. 그러니까 건국 이래 최초의 조세 저항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 그게 이제 표출되고 있잖아요. 예. 시가보다 공시가가 높다라는 것은 공시지가가 높다라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데 국토부가 적법하게 했고 산정 기준은 공개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뭐를 위한 정부인데. 예.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도 똑같습니다. 지난 총선 때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종부세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밀어붙였거든요. 그죠?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정책에서 신뢰가 없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지금 이게 부동산 민심의 핵심인 거고요. 예. 국민들의 경제적 이해와 미래의 이해를 그대로 건드린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세 저항 수준의
반발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입장이 없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장관도 묵묵부답이고 민주당도 묵묵부답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당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우선 오세훈 후보의 땅 문제는 투기 문제는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투기 문제는 아니고 지구 단위의 임대주택 계획단지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가는 과정에서 예. 이 사실을 알고서 묵인 방조했느냐 혹은 거기에다가 의지를 실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 지금 민주당 지도부 무슨 선대위 관계자 친여 방송 매체까지 나서서 한 달 내내 떠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딱 부러지는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못 내놓은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고 지금 박형준 후보도 뭐 6대 비리 그러는데 예. 제가 볼 때 6개 비리 중에 한 개라도 입증 가능했으면 예. 이미 여론조사에 반영돼서 지금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시민들이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네거티브는 더 안 먹힌다. 왜냐하면 이게 후보가 열세라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게 법적 공방도 제가 볼 때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치열하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느낌 그렇습니다. 고 할 부원장님 말씀 듣고 이제 사실은 최 의원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저희 같이 기다리면서 오늘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식약처 관련된 중요한 어머나. 네, 큰일 났다. 연결을 저희가 좀 해야 돼서 오늘 말씀은 아쉽게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두 분이 사실 그 후보들께서 너무 그 서로 공세를 하셔서 그런가 훈훈한 토론을 해주셔서 분위기에 또 한번 당황하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